너 아직도 기초수급자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질한 건 여전하구나. 졸업 4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 지역 건설사 대표로 성공했다는 일진 박철규가 낡은 양복을 입은 동창 강민석의 머리 위로 소주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딱지도 못 댔냐는 비열한 조롱과 함께 철규는 차비나 하라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민석의 가슴팍에 던졌죠. 주변 친구들은 기세등등한 철규의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고 민석은 그저 안경에 묻은 술을 닦아내며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철규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민석의 머리에 부은 그 소주가 자신의 가짜 왕국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거대한 기름이 될 줄은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나타난 백조자산의 재벌 회장이 민석의 앞에 서더니 모든 동창이 경악하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숙여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대체 감히 누가 우리 가문의 은인께 이런 무례한 짓을 한 겁니까?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비명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조 재벌 회장이 허리를 굽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40년 동안 쌓아온 철규의 가짜 인생이 단 1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 번쩍이는 조명 아래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들의 전시장 같았답니다. 졸업 40주년 환갑을 코앞에 둔 나이에 모인 동창들은 저마다 비싼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바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아수라장 속으로 낡아빠진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석이었죠. 민석의 차림새는 한눈에 봐도 초라했답니다. 소매 끝이 닳아버린 양복에 굽이 다 나간 구두. 누가 봐도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민석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서늘했거든요. 그가 든 낡은 가방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지역 건설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박철규가 기세등등하게 술잔을 돌리고 있었죠. 철규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연신 청첩장을 뿌려대며 동창들의 환호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자자, 주목해봐.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1위 기업 한성그룹 이 회장님 막내딸이랑 혼인을 맺게 됐어. 이제 나도 명실상부한 재벌가 사돈이란 말이지. 한성건설 물량은 이제 다 내 차지야. 자네들 앞으로 내 줄 잘 서야 할 거야. 철규의 외침에 동창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너도 나도 술잔을 들고 아부를 떨었답니다. 그러다 구석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던 민석을 발견하고는 먹잇감을 찾은 맹수처럼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놈, 너 강민석 아니냐? 야, 너 아직도 살아있었냐? 철규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당시 민석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지만 지독하게 가난했죠. 일진이었던 철규는 그런 민석을 기초수급자라고 부르며 사물함을 뒤엎고 흙수저 냄새가 진동한다며 지독하게 괴롭혔답니다. 야, 거지 주제에 공부는 해서 뭐하냐? 평생 내 밑바닥이나 닦을 팔자인데. 라며 민석의 꿈을 조롱하던 그 악마 같은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철규는 민석의 어깨를 거칠게 짚으며 동창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답니다.
어이 친구들, 여기 좀 봐. 우리 학교 전교 1등 강민석 기억나지? 근데 꼬락서니 좀 봐라. 야, 민석아. 너 아직도 기초수급자냐? 공부만 잘하면 뭐해? 인생이 그 모양인데. 옷꼬락서니하고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꾀재재한 가난뱅이 냄새는 여전하네. 철규의 무례한 한마디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동창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지만 이미 지역 유지로 힘을 쓰고 있는 철규가 두려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하지만 철규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라고 비웃는 이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저승사자의 명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석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답니다. 그 모습이 철규는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감히 기초수급자 주제에 최고급 와인을 홀짝이는 꼴이 갖잖았던 것이죠. 철규는 민석의 와인 잔을 빼서 바닥에 버리더니 옆 테이블의 소주병을 낚아채 민석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부었답니다. 야, 너한테는 이런 술은 사치야. 옛날 생각 안 나냐? 넌 이게 딱이지. 옛날처럼 우유가 아니라 소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임마. 너 같은 놈은 평생 내 밑바닥이나 닦을 팔자지. 내 자식들도 뻔해. 가난은 전염되는 거거든. 차가운 소주가 민석의 정수리를 타고 흘러 안경을 적시고 낡은 양복을 흠뻑 적셨답니다. 연회장에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철규는 낄낄거리며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민석의 젖은 가슴팍에 툭 던졌답니다. 자, 이건 내 성이다. 이걸로 차비나 해. 너 같은 기초수급자가 이런 데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말이야. 민석은 소주에 젖은 채로 안경을 닦아내며 철규를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당황하거나 비굴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민석은 차분하게 자신의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며 나직하게 말했답니다. 철규야, 딱 5분 남았네. 내가 그 천박한 입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비웃을 수 있는 시간 말이야. 넌 40년이 지나도 넌 변한 게 없구나. 그 천박함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민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리는 순간 호텔 연회장의 대문이 벌컥 열리며 위험 있는 노신사 한 분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답니다. 바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 한성그룹의 수장인 이 회장이었죠. 철규는 이 회장을 보자마자 소주에 젖은 민석을 밀쳐내고는 비굴하게 달려나갔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예비 사돈어른, 여기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요. 철규는 허리가 90도로 꺾일 듯 아첨을 떨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 회장은 철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소주 냄새를 풍기며 묵묵히 서 있는 민석 앞에 멈춰 서더니 모든 동창이 경악하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답니다. 강 검사님, 아니 부장 검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꼴로 뵙다니요. 대체 누가 우리 은인께 이런 무례한 짓을 한 겁니까? 5년 전 권력층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제 아들의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벗겨주셨던 그 서슬 퍼런 기계는 어디 가시고 어찌 이런 수욕을 견디고 계신단 말입니까? 연회장 안은 비명 같은 정적이 흘렀답니다. 검사라는 단어, 그것도 부장검사라는 직함이 이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철규의 그 비굴한 웃음은 사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과연 소주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던 이 남자의 진짜 위력이 어떻게 철규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제 철규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한 1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재벌 총수인 이 회장이 소주에 젖은 민석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았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철규의 얼굴은 이미 재를 뿌린 듯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예비 사돈이라며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그 비굴한 웃음은 이제 경악과 공포로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졌답니다. 이 회장은 민석의 젖은 양복 어깨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몸을 떨었답니다. 그리고는 철규를 향해 채찍보다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죠. 박 대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누구 머리에 술을 부은 건지 알기나 하는 건가? 자네가 내 사돈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는 자인 줄 알았네. 그런데 친구 머리에 술을 붓는 이 천박한 인성이라니.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모양이군. 철규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기 바빴답니다. 아, 사돈어른, 오해십니다. 이건 그냥 동창끼리 장난으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친근함의 표시로. 하지만 이 회장은 철규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죠. 이때 철규는 깨달았어야 했답니다. 오늘 그가 부은 것은 소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기름이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더니 철규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답니다. 그는 수많은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규의 귓가에 대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사 전체에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란 서류는 다 실려가고 있고 서버까지 통째로 압수수색 중이랍니다. 철규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답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죠. 철규는 당황하면서도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답니다. 대체 누가, 내가 아는 라인이 몇인데 감히 내 회사를 건드려. 철규는 이 회장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다급하게 자신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로 평소 호영호재하며 뒤를 봐주던 유력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 박철규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답니다. 야, 박 대표, 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번 수사팀장이 누군지 알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청렴하고 올곧기로 소문난 검사야. 돈이나 인맥 같은 거 절대 안 통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라. 나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조용히 수사나 잘 받아. 철규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청에 있는 고위 간부 지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체 담당 검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철규의 심장을 멈추게 했답니다. 야, 너 바보냐? 그거 담당 부장검사가 누군지 몰라. 내 고등학교 동창 강민석이야. 이번 기업비리 특별수사팀장이 민석이라고. 마침 오늘 동창회라며? 가서 제발 좀 잘 봐달라고 빌어봐 임마. 철규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답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소주에 젖은 채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민석과 눈이 마주쳤죠. 40년 전 우유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던 그 소년의 눈이 아니었답니다. 그곳에는 돈과 권력을 믿고 설쳐대는 나쁜 놈들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심판하는 저승사자의 눈이 있었죠. 철규는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모든 인맥의 끝,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권력의 정점에 바로 자신이 기초수급자라고 비웃던 민석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때 이 회장의 비서가 회장에게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브리핑을 시작했답니다. 그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차갑고 단호했죠. 회장님, 박 대표의 건설사는 이미 분식회계와 하청업체 대금 체불 규모가 수천억에 달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했지 속은 이미 텅 빈 강정입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되면 파산은 물론이고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예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곳과 인연을 이어가는 건 한성그룹의 큰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서류를 훑어본 뒤 철규를 향해 얼음장 같은 선언을 했답니다. 박 대표, 자네 같은 자와 사돈을 맺는 건 우리 가문의 수치네. 혼담은 이 시간부로 없던 일로 하지. 그리고 한성그룹과 맺은 모든 하청 계약도 전면 파기일세. 감히 내 은인의 머리에 술을 부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똑똑히 지켜보게나. 철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주 웅덩이 위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사돈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규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이 회장은 그 더러운 손길을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뿌리쳤답니다. 민석의 정체를 알게 된 동창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방금 전까지 철규에게 아부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민석 곁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철규의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답니다. 민석아, 아니 강 검사님, 사실 저놈이 우리 회사 기술 가로채고 저 협박했던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철규가 비자금 조성할 때 제 명에 도용해서 차명 계좌 만든 거 여기 다 증거 있습니다. 40년 동안 철규의 돈과 힘에 눌려 숨죽이던 친구들이 이제야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철규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은 죄가 단 1분 만에 자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이죠. 민석은 머리에서 흐르는 소주를 담담히 닦아내며 무릎을 꿇고 비는 철규를 차갑게 내려다봤답니다. 철규야, 아까 내가 준 3만 원 말이야. 그건 내가 압수물로 처리할게.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야겠네.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민석의 그 냉철한 한마디에 철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답니다. 과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 현장에서 철규는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민석이 4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그 웅장한 복수가 어떻게 완성될지 이제 그 마지막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답니다. 호텔 대연회장의 화려한 금색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선 이들은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재벌들이 아니었죠. 차가운 눈빛과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가슴팍에 선명한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연회장을 장악했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버렸죠. 소주 웅덩이 위로 무릎을 꿇고 있던 철규는 수사관들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재벌가 사돈이다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비참하게 바닥을 기는 한 마리 벌레와 다름없었죠. 철규는 아직 몰랐을 겁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지옥은 이제 겨우 입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석은 머리에서 흐르는 소주를 손수건으로 담담하게 닦아내며 수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박철규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대규모 조세, 포탈,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세요. 아, 그리고 방금 저를 향한 상습 폭행 및 뇌물공여 시도 건도 현행범으로 추가 입건하십시오. 민석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수사관 한 명이 철규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답니다. 그 금소금이 들리는 순간 철규는 민석아, 우리가 친구잖아. 40년 전 일은 내가 다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이라며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민석은 철규의 얼굴에 던져졌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증거물 봉투에 집어넣으며 대답했답니다.
철규야, 법은 친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는 거야. 내가 던진 이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퇴직금이 되겠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창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답니다. 철규의 기세에 눌려 민석을 비웃던 이들은 이제 민석의 눈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였고, 철규에게 당했던 친구들은 눈물을 훔치며 민석의 이름을 연신 불렀죠. 오늘 이 자리가 박철규의 화려한 은퇴식이 아닌 강민석이라는 전설적인 검사의 진짜 위력을 확인하는 심판의 장이 된 것이었답니다. 철규가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연회장에는 다시 한번 고요가 찾아왔답니다. 이 회장은 민석의 젖은 어깨를 다시 한번 살피며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죠. 강 검사님, 이런 누추한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자네 같은 청렴한 분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와 엮여 검사님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민석은 예의를 갖춰 이 회장에게 목례를 했답니다. 회장님, 공무 수행 중이라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소주 냄새가 밴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치고 40년 전 우유를 뒤집어 쓰고 홀로 교문을 나서던 그 소년처럼 연회장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존경과 박수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호텔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은 유독 맑고 푸르렀답니다. 민석은 시원한 밤바람을 들이마시며 4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죠. 그는 차를 타는 대신 근처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는 민석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진짜 친구 영수와 몇몇 동창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민석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가게 주인이 민석의 젖은 양복에서 나는 지독한 술 냄새에 코를 찌푸리며 아이고, 양복에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보면 술통에 빠진 줄 알겠네. 라고 묻자 민석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마셨거든요. 민석은 낡은 지갑 속 꼬깃꼬깃해진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어머니, 보셨어요? 가난하다고 고개 숙이지 말라던 말씀. 저 오늘 제대로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죠. 오늘 민석이 지켜낸 것은 자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르쳐 주신 정직이라는 유산이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철규의 건설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관련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답니다. 5060세대의 수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은 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민석은 여전히 낡은 가방을 메고 국밥집을 찾는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은 그를 보면 이 시대의 진짜 검사님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답니다. 40년 전 소주와 우유로 더럽혀졌던 남자의 인생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결한 향기로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악은 결국 제 풀에 무너지고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강민석은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답니다. 오늘 사연을 보며 진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조 재벌 회장도 고개 숙이게 만든 강민석 부장검사의 청렴함,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석이었다면 소주 세례를 퍼부은 철규에게 어떤 한마디를 남기셨을까요?
혹은 살면서 참길 잘했다 싶었던 통쾌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성스러운 댓글은 많은 분께